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87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네요. 딱 바로 티나지 않나요? 전혀 관심이 없네. 예리하시네. 네, 딱 그냥 방송하고 비즈니스죠 뭐. 머리를 자르신 건가요?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스타일의 변화를 나름대로 줘봤는데 저만 할 수 있는 변화인데 그런 걸 또 확실히 캐치를 하시네요. 역시. 지금 제 생각에는 제일 원래 몰라보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그냥 찍은 것 같은데. 모함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또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내일 진짜로. 무용실 예약해놨어요. 다음 주에 또 변신해요.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구나. 그 그렇죠. 지난주 방송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난주에 그 생방송으로 볼 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나. 왜냐면 뭐 시청자 수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애청자죠. 애청자분들을 비롯해서 얘네가 무슨 얘기할까? 와서 비판을 하시더라도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또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 확산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감사드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9시니까요. 그냥 주말 저녁에 일정 마치시고 뭐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한 주 별일 없으셨어요? 예. 그 청국장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저번 주 방송을 직접 봤거든요. 이렇게 댓글도 좀 달고 그랬는데 그 반응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좀 기억나는 거 몇 개가 이제 네 분의 어떤 이런 토론 형식의 어떤 케미가 너무 좋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각자 새로운 주제를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되게 유익하다. 뭐 재훈님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그런 댓글들을 계속 보니까 약간 좀 힘이 나면서 좀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네. 저번에 아침에 그 무슨 다른 어떤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런 감동적인 댓글이 달렸다면서 카톡이 몇십 개가 와 있는 거예요. 감동받았다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좋은 건 나눠야죠. 네, 그래서 혼자 나누면 되는데 굳이 막 혼자 막 거의 수상소감 하듯이 있죠. 사랑해주는 모든 여러분, 뭐 처음부터 아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제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발전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성님은 좀 어떻게? 저는 축하할 일 하나 있습니다. 저 드디어 대학원 졸업이 확정돼서 이제 진짜 축하드릴 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8월에 이제 졸업식만 남겨두었습니다. 와. 야.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국제개발학을 전공한 또 석사로 전공한 이제 한 3년 반, 사실 2년 반짜리 코스인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3년 반 걸렸어요. 저희 동기분들은 다 졸업하시고 좀 뒤늦은 졸업이긴 하지만 스스로 너무 재밌게 공부했고 또 좋은 교수님들이나 뭐 원우님들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가지고 재밌는 시간 있으면 굳이 지금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졸업 안 하고. 박수 칠 때 떠나야죠. 전 떠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향후에 이제 어떤 플랜을?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는 게 계획이고 청국장을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청국장 시간이랑 학교 수업 시간이랑 좀 겹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조금 더 학교나 다른 고민 없이 화요일 저녁에는 청국장 녹화하면 된다로 확정하고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잘 하시는데 그럼 얼마나 더 찢어 놓으시려고. 그러니까요. 저도 조만간 수상소감을 한번 제가 이렇게 방송을 잘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시청과 댓글 덕분입니다 하고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일필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생방송을 하면서 직접 소통하면서 해봐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저희의 이 녹화 방송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걸 보고 그걸로 채팅으로 소통하지만 즉각적인 반응이라든지 또 저희의 구체적인 생각들 이게 궁금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뭐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오늘 87회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준비한 거는 의성님? 네, 오늘은 또 처음으로 먼저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은근히 떨리네요. 이 순서만 바뀌는 건데. 첫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파란색 이거 의도 있는 건가요 혹시? 투표 앞두고 대선 앞두고 혹시 뭐 파란색을 입고 오셔갖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요즘에 어떠세요 날씨가? 온실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비가 오다 말다 해가지고 되게 찝찝해요. 맞아요. 습하고 이게 보니까 벌써 우리 기상청에서
장마 예보를 안 한 지가 벌써 한 10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마가 사라진 지가 꽤 된 거죠. 우리 관념 속에서는 장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장마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상태인 건데 그것도 역시 뭐 기후변화로 인한 거라서 오늘은 요 기후변화 이야기 간단하게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뭐 기상이변이 전 세계를 지금 뭐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진국 뭐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요 폭염 그리고 장마가 사라지고 네. 마치 동남아처럼 소나기 스콜이 왔다가 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미국 데스밸리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더운 지역 같은 경우는 54.4도를 찍었대요. 와. 그리고 또 미국 오레곤주 여기는 그 시애틀 있는 서부 해안가인데 여기 이제 산불이 나서 축구장 한 17만여 개 정도의 이제 임야가 불에 탔다라는 소식이 또 있고요. 캐나다 서부 비슷한 지역이에요. 약간 오레곤주 북쪽인데 거기도 한 50도 정도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진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조개들이 입 벌리고 다 폐사한 거. 네. 그 숫자가 한 10억 마리 정도. 와, 그 10억 마리의 조개가 지금 조개찜이 된 상태고. 와. 러시아 하면 가장 춥기로 이제 그쵸. 손꼽히는 국가인데 모스크바가 34도에다가 이제 산불 그리고 베르호얀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인데 여기가 겨울에 60도가 넘어가요. 영하 60도가 넘어가는 곳이에요. 그런 정도로 추운 곳인데 지금 현재 38도. 그러니까 여기 연교차가 한 100도 되는 거예요, 지금. 와, 그거 어떡하냐. 지구상에 이런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소름 끼치는 건데 베르호얀스크 일단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베리아 그 베르호얀스크를 포함한 시베리아 전체가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고 일본도 아마 산사태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48시간 동안 500mm가 왔대요, 비가.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1000mm 정도 와요. 1년에. 1년에 1000mm인데 와. 이틀 동안 500mm면 우리나라 1년 동안 와야 될 비의 절반이 이틀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 산사태가 나지. 와. 그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 상태. 거기다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독일, 벨기에에서 이제 100년 만에 폭우가 와서 거긴 24시간 동안 한 150mm 정도가 비가 내렸는데 원래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오늘까지만 166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는 뭐 훨씬 많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봤을 때 지금 제가 예로 든 국가들이 다 선진국이나 개발이 된 나라들이에요.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20세기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재해 방지 시스템이 하등에 쓸모가 없게 되었다. 네. 라는 이제 충격을 이제 안겨준 2021년의 현재가 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굉장히 더운 이유도 이제 거의 공통적인 이유. 북극이 녹아버려서. 그러니까 지구의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라서 더운 공기가 이제 적도 부근에 있다가 북극적으로 올라가서 시원해져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북극이 다 녹아버렸으니까 올라가서 시원해지지 않고 그냥 더운 채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남쪽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쪽은 당연히 더운데 북쪽에서도 더운 공기가 내려와 버리니까. 원래는 거기가 좀 시원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장마전선이 생기고 이런 거였는데 둘 다 더워버리니까 열돔 현상이 이제 되어버리는 건데 지금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우리 그 파리 협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2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 하자. 그리고 1.5도도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게 파리 협정의 기본 내용인데 지금이 한 1도에서 1.2도 오른 상태거든요. 지금도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도 오를 기온이 많이 남았다. 라는 상태라 저는 요걸 어떤 느낌으로 조금 받고 있냐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체벌을 당하면서 컸던 세대인데 네. 다 비슷하겠죠. 다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발 빼시는데 다 비슷할 거예요. 많이 맞아봤던 기억이 있을 텐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숙제 안 해왔으니까 10대만 맞자. 그래서 10대 이제 맞기 시작해요. 근데 한 대를 딱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아프라 9대는 어떻게 맞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에요. 앞으로 비유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아프면 어쩌지? 라는 마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이런 걸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오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인데 이제 특히 발전, 뭐 철강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탄 떼어가지고 이제 전기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건데 최근에 우리 또 대권주자 이제 윤석열님께서 원전 이야기, 원전 찬성론을 또 펼치셔가지고
알아서 표를 이렇게 떨구시는구나. 그분은 탄소 중심이니까요. 탄소의 중심, 아니, 탄소 중심. 그분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120시간 때문에 끝나가고 좀 더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그 무슨 생각으로 뭐 탄소 중심 뭐 아무튼 희한한데 아무튼. 네. 근데 원전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이들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상태에서 원전 지금 후쿠시마도 지금 뭐 10년이 넘은 상태지만 아직도 복원이 안 되고 있는데 누가 그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예. 윤석열 님이 책임질 것인가? 아. 라는 걸 봤을 때 일단 2080년까지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탈핵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 더 만들지 않더라도 2080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뉴스를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예를 하나 좀 가져오기로 했어요. 오. 상반되는 예인데 혹시 케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덥다. 덥다. 킬리만자로 아닌가? 킬리만자로. 히두님은요? 케냐인. 케냐. 네. 케냐인이 가장 케냐에 먼저 사는 떠오르는. 사람. 네. 아, 케냐 사는 사람을 케냐인이라고 사람? 부르는 네. 거군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잘 살고 계신가? 힘들진 않을까? 네, 역시 평화를 사랑하는 히두님이었고요. 오늘은 재우님이 제대로 좀 말씀해 주셨어요. 킬리만자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 제대로 말씀을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냐 아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얻어 걸렸네. 제 친구는 쌤 57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긴 가나야. 그거 안 나와서 다행이다. 쌤 57이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킬리만자로가 나와서 킬리만자로. 기뻐요. 예. 지금 케냐가 좀 재밌는 게 그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유력지에 따르면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킬리만자로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대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태양광 지금 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걸로 싸움이 많은데 지금 아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 사진이 바로 그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주인공이에요. 바로 지열 발전소예요. 지열 발전소. 네, 케냐의 지열 발전소인데 케냐는 이미 국가 전력의 절반을 저 지열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대요. 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킬리만자로 화산이 있잖아요. 예. 화산이니까 마그마가 존재하는데 이 마그마가 지표면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아. 그러니까 그 지열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 네. 지열을 활용해서 터빈을 막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국가 전력의 절반을 이미 와. 충당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지역이 온천이 되게 많대요. 킬리만자로 스파, 아. 온양 온천처럼 아. 킬리만자로 온천이 엄청 많대요. 근데 앞으로는 요 용량도 더 늘려서 2030년까지 국가 전력의 60%를 오. 지열 발전으로만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케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정도 감축하는 거거든요. 우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파리협정에서 나온 것처럼 2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려면 전 세계가 25%를 줄여야 되는데 케냐는 지열 발전으로만 30%를 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케냐 자체는 굉장한 성과를 와.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5%를 줄이겠다라고 했다가 유엔이 계획 다시 써와 해가지고 지금 다시 쓰는 굴욕을 맛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뭐 EU에서 뭐 탄소세다 하면서 네. 탄소세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계속 몇십 년 동안 논의만 되다가 드디어 EU에서 유럽에서 우리 도입할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할 때도 석탄화력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전기로 물건을 만들죠. 네. 또 철강, 포스코에서 철강을 만들 때도 생산할 때도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 우리나라 제품은 탄소세 때문에 유럽에 수출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 거기다가 최근에 그 유엔 무역 개발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그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네네. 그 뉴스 크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뭐 물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발전을 잘 했다라는 걸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지표로서도 존재를 하지만 그것보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고 봐주지 않는 거죠. 너네 지금까지는 오케이 개동국이니까 한국 그냥 일단 따라와 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너네 선진국 맞아? 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해? 하면서 이제 혼쭐을 나게 되는 네. 상황이 이제 올 수 있고 또 페널티도 실질적으로 부여받을 수가 있을 텐데 네. 뭐 간접적으로는 탄소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조치들이 좀 취해질 수가 있어서 지금 선진국으로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에서 뭐 좀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픈 것처럼 네. 예, 많이 올라갔다가 높아진 이상에 걸맞는 행동을 못하면 떨어질 때 훨씬 아프니까 그렇죠. 예, 지금부터 그 선진국의 값어치를 좀 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케냐의 사례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케냐는 그러면 지열 발전을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한 40년 정도 전부터 지열 발전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막 들어가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 한 10여 년 전? 한 20년이 채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절반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된 건. 근데 그 절반이라고 하는 게 케냐가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는 국가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또 곳에 활용이 되잖아요. 많은 네. 것을 생산을 해내고 근데 케냐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적긴 할 거예요. 기간 산업이 적기 때문에 뭐 같은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절반과 케냐의 절반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맞은 수준에서 어떤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 절반이라는 것 자체는 그 나라의 역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본받을 만한 부분인데 그게 자연 환경이라는 게 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또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네, 그 부분을 지열이 우리도 있어서 그렇게 지열 발전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국토에서 그렇게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어떤 안타까운 걸 게 달타령님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이 돼요. 우리나라도 지열 발전할 수 있으면 지열 발전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열 발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태양광만 깔아도 되기는 한다고 해요. 태양광 풍력으로도 충분히 다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국토의 1% 정도를 깔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산에 있는 나무배 가지고 태양광 깔고 이거 말고 네. 건물에도 더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건물에 바르는 태양광 이런 것도 나오고 필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오고 도로에 뭐 태양광 필름을 까는 것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 고속도로 많이 뻗어 있으니까 고속도로 가에 그 가드레일 넘어서 이제 쭉 태양광 까고 뭐 이런 식으로 남는 임야에 남는 공지에 뭐 임야도 좀 아니겠다. 공지에 태양광을 좀 까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충당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또 인식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미진하긴 하나 이미 발전 단가가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이 더 저렴해요. 그래서 깔면 되는 상태인 건데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덜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태양광을 반대하는 부분들은 어떤 논리로 반대를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중국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네. 선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 물에다가도 깔고 뭐 사막 같은 곳에도 깔고 걔네는 네. 땅이 많으니까 그쵸. 여기저기 많이 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깔만한 곳이 많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나 어떤 도로 위에 지붕처럼 약간 해서 올리면 햇빛도 막을 수 있고 좋지 않냐 맞아요.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맞아요. 좋다 생각했는데 그게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일단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석탄 화력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 석탄화력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 원자력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 시스템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태양광이 싫은 거죠. 어금니 풀고 얘기하세요. 네, 아무튼 제가 잘못 대답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조심히 얘기할게요. 조심히 얘기하면 기존에 그러니까 뭐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기존에 이미 전력 산업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리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카르텔이 또 형성되니까. 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사실 뭐 그런 부분을 꼬집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이제 부정한다든지 원전을 찬성한다든지 이런 논문을 쓰는 사람들의 뒤를 캐보면 이제 에너지 회사, 기존의 석유 회사, 석탄 회사, 가스 회사, 원자력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과 친한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네. 그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볼 수가 있는 누굴까? 거죠. 그거 저는 그거 이름 까야 된다 생각해요. 그 지점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재호님이 오늘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죠? 제가요? 잘 듣고 있었는데. 방청할 거면 집에서 하면 되지. 여기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걸로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솔직히 저는 기후 변화나 어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랑 비슷하지 않나. 왜냐면은 솔직히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관심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는데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계속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정말 기후변화나 어떤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좀 알았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폭염이다 지금도 엄청 저희가 그런 몸소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중요성들이 좀 청년들이나 어떤 이런 환경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께 조금씩 몸에 와닿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로. 결국에 앞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잘 듣고 있었다는 얘기를 쭉 돌고 와서 똑같은 얘기를 길게 풀었는데 아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나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국회에 누굴 뭐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뭐 후원을 하거나 관심을 가진다든지 어떤 특정 정치인들이나 세력들이 반대하면 그게 어디 쪽이라서 뭐 특정 개인을 얘기를 만약에 하기 애매하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그럼 이걸 보고 심각성을 인지했을 때 무엇을 그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린워싱을 견제해야 된다. 친환경인 척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뭐 녹색 분칠이라고 해서 초록색인 척, 친환경인 척하는 걸 그린워싱이라는 말로 녹색 표현을 성장성. 하는데 녹색 성장도 그린워싱의 일환이라고 볼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녹색과 경제 성장은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네. 사실 지금 발표된 뭐 한국형 뉴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갑론을박이 많은 상태지만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시민의 차원에서 뭐 쓰레기 줄이고 네. 전기 덜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거대 자본과 산업 그리고 정치 간의 이제 카르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ESG다 뭐다 뭐 하면서 환경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네. 친환경이 척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로 점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ESG 경영한다 하면서 우리 환경에 지금 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디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카르텔을 가지고 있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거를 재생에너지나 네. 대체 에너지를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어떨까. 이걸 표로만 계산한다고 하면 훨씬 더 찬성표가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네. 그런 방법이 좀 어떻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뭐 약간 캠페인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CCTV 같은 문제도 수술실 CCTV 같은 문제도 좀 비슷한데 그 사람들 뭐 소수의 사람들이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몇 퍼센트 대충 국민의 몇 퍼센트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론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이걸 가지고 올 수가 어떻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요즘에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면 그거 보셨죠? 빨대 모아가지고 남양하고 매일유업이었나? 보내버려서 플라스틱 어택. 네 플라스틱 어택 했던 거. 그래서 홈런볼도 트레이 같은 거 이제 쓰지 말고 트레이 네. 모아가지고 보내버리고 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시민의 견제가 살아있음을 기업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뭐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고 뭐 이것을 다뤘던 시민운동은 아니었지만 시민들이 예전에는 기업이 그냥 트레이에 담아서 빨대 붙여가지고 물건 팔더라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보고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올라갔구나. 에 대해서 기업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운동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자꾸 방법을 하니까 그린워싱이 되게 교묘해지고 기업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을 의식하면서 그린워싱을 좀 더 심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고도 좀 그건 어쩔 수 느껴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니스프리 제가 이름을 말하는 거는 네. 그게 제가 그 사례를 얘기해도 봐서 되죠. 그런데 네 근데 종이 패키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한동안은 뭐 자연의 환경의 진심인 이니스프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플라스틱을 그대로 넣고 겉에만 종이로 감싼 거라서 오히려 굳이 종이를 감쌀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되게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의식을 바꿔가는 차원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아까 뭐 재훈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느끼고 나면 그게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느끼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또 막 강요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이게 여러 운동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막 마치 부족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않게끔 하면서 또 그린워싱도 막으면서 이런 게 막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네. 되게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따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씩 해가는 게 그나마 나은 대안이 아닐까. 마음은 뭐 예를 들어서 10발자국 가고 싶어도 이것저것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한 발자국이라도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진짜 그린워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가의 양심에 너무 많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그 양심을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는 것이 그린워싱을 방지해 나가는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희망적인 거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예전에 농담처럼 사람들이 하던 말이 인성 터졌다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런 행동하면 되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생긴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오히려 젊은 층들이 청소년층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뭐 그린워싱이나 기업의 도덕성에만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좀 재생 에너지에 이 에너지를 좀 몰아서 어떻게 기업들을 좀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기업 압박이 듭니다. 되게 어려운 게 저도 이제 당 활동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과도한 규제다 하면서 그 프레임이 너무 강하니까 그 기업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과자 생산하는 데라기보단 뭐 그 산업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나 네. 뭐 원자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도 애초에 뭐 그것 때문에 나 탄압받았다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고 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의견을 보태주실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요즘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로 이 기업의 모든 전력을 100% 충당하겠다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 100 해서 RE100이거든요. 그런 걸 해외에서는 이미 뭐 애플, 페이스북, 뭐 구글 다 선언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SK가 먼저 좀 시작을 하고 또 뭐 삼성이나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그게 기업들이 그렇게 RE100을 선언하는 게 환경을 위해서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하진 않아요. RE100을 해야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ESG 네네. 경영한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전환을 하니까 그린워싱을 하는 거겠죠. RE100처럼 해야 투자 받을 수 있는데 친환경으로 하더라도 투자 받을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친환경으로 안 가는 네. 거죠. 그리고 그린워싱 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긴 한데 이제 막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전환을 바라보면서 희망적으로 조금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 들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장 5년 10년 안에 그렇게 바뀐다는 그런 희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기대도 사실 저도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위기에 닥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그걸 도달하게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인지하게 하는 게 지금 의성님처럼 이걸 전하는 분들의 노력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긴 호흡으로 계속 이 비판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하고 또 정치권에서 그걸 최대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뭐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천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물론 어떻게 보면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선 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네. 지금의 최선인 것 같아요. 뭐 기업을 막 딱 어떻게 마음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아무튼 이런 소식들 계속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재훈님. 네. 아까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네, 제 순서를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있어요. 머릿속으로 본인 순서만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어떤 네. 주제 준비하셨어요? 저희 이제 오이석 대표님이 네. 기후나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그게 주 분야라고 하면은 저는 제 또 그 전문 분야인 어떤 온라인상이나 레카. SNS 어떤 그런 강자죠. 이슈 네, 이런 분야의 좀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 네. 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님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분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시고 음. 그분의 논란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분이 하나 계세요. 쇼트트랙 하던 그분.
맞아요?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고 래파는 래퍼는 래퍼는 래퍼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청소년 그러니까 그 실제로 힙합에 되게 유명한 어떤 그런 네임드급의 래퍼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래퍼 노엘로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어르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최근에 그 SNS에서 올린 글이 좀 엄청나게 커뮤니티상에서 큰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딱 좋겠다라는 왜 그러세요? 아니요. 냄새를 맡았다. 왜? 그래서 딱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딱 좋겠다. 여러 네. 가지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커뮤니티의 심각성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헬스장에 왜 빠른 노래 뭐 BPM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 금지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런닝 6km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코로나적인 감염 그런 우려 때문에 약간 좀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보다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들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이 래퍼 노엘은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가 굉장히 BPM이 빠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친구가 좀 약간 안 좋게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글 자체가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된 소식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사진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실제로 그 노엘이 자신의 SNS에 아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SNS에 야. 글을 올린 건데 너무 길어서 제가 반씩 잘라서 갖고 왔어요. 시원시원하네요. 일단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이거를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박근혜 이명박 까는 건 풍자고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얘기만 나오면 부들거리면서 일베 프레임 씌우고 멍멍이 소리 짓거리는 게 너희들 현실 아닌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정치 사상 말하는 건 자유인데 왜 니들이 나한테 자라나는 둥 헛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키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경제 열창 내고 집값은 미친 듯이 왜냐면 차마 이걸 또 방송에서 제가 얘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노래한 줄 알았어.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코로나 하나 종식 못 시키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종북 빨갱이 정권인 게 팩트 아님? 근데 뭘 나부터 잘 알아임? 개 뭐 같은 나라인 게 팩트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화해서 읽어주셨어요. 순화해서 읽었습니다. 차마 방송에서 말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저 뭐 어떤 노래 가사예요? 그냥 본인이 글을 쓴 인스타그램에 거예요. 그냥 쓴 네,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내 표현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마음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것 같은데 이런 걸 추가로 이 친구가 과거에서도 약간 자신을 까는 사람은 다 좌파 대깨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논란도 수차례 있었고 실제로 이 친구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게 뭐 음주운전 하고 나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뭐 청소년 시절부터 뭐 음주, 흡연 뭐 약간 그 공원에 있는 무슨 동상에 막 약간 성적인 행위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논란이. 맞아요. 제가 이거를 논란을 뭐뭐 말할지 외워왔는데 그걸 까먹을 정도로 아무튼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글을 올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너의 아버지 정치의 생명을 끝내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막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선을 넘게 저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은 다 대깨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가 못을 박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 게 이 노엘이 사고를 칠 때마다 사실 아버지가 뭐 사과문도 쓰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수 쪽에서도 노엘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사과문을 아빠가 대신 써줘요? 예전에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아들을 내가 이렇게 좀 교육을 잘 못 시켰다 이런 식으로 좀 사과문을 여러 차례 쓰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버지 정치의 어떤 그런 행보에도 타격이 매번 오니까 아들의 논란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노엘이나 어떤 이 행적들을 다 이제 이렇게 옹호해주지만은 않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 어떤 경연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름을 좀 날린 래퍼고 실제로 이 친구의 음악성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도 이 친구 노래를 자주 들었었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할 말 안 할 말을 솔직히 좀 가려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을 써버리면 또 다른 어떤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아 진짜 문재인 정권은 진짜 뭐 종북 빨갱이 정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묘하게 그런 것들이 선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얘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이런 어떤 커뮤니티나 SNS상 이런 것들의 문제랑 함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레벨업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 제 채널에는 일단 진작에 이런 거는 왜냐면 역시 바로바로 이런 걸 떴을 때 바로바로 저는 딱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효과가 있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조회수에. 아니 내 조회수가 조회수의 냄새를 맡았구나. 내 조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화면 이런 나오고 있죠. 것들을 좀 네. 더 많이 알리면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이렇게 대중분들께도 조금 같이 전달해 드리고자. 진사성이 굉장히 발라요. 항상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 꾸벅이 항상 들어가요. 꾸벅하면서 시작을 하시죠. 구벅. 그러니까 확실히 맞아요. 지금 오늘도 레벨업 구독 안 하신 분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예, 뭐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장용준 씨의 돈 넘은 비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누군가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좀 어떠세요? 본인이 제목을 개콘이 왜 망했겠누라고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요. 되게 웃긴 상황이다라는 걸 본인이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제가 봤던 장면들 중에 정말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장제원이 조국 전 장관한테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너무 웃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본인은 장영준을 낳아놓고 노엘 같은 사람을 키워놓고 그걸 조국 전 장관한테 그게 뭐라고 한다는 게 그 자식에게 문제 있는 공직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셀프로. 아니 그렇죠. 그걸 거울 보고 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걸 어떻게 자기 입 밖으로 말하지? 뭐 정말 그 정도는 해야 거기 갈 수 있어요. 와 이 사람 페르소나가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생각했거든요. 대단하네. 근데 이게 정말로 근데 아까 재훈님께서 이 의제를 소개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비단 뭐 황희두 씨도 일베인 사람을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폐륜적인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패드립 하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안 하면 넌 다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무슨 어떤 정권이든 간에 100%는 있을 수 없고 뭐 이건 새날 푸나님이나 어디나 다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갑자기 푸다님을 갖고 자기도 밥 먹으려고. 탈룰라를 시키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점도 필요할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 사람이 올린 내용이 굉장히 폐륜적이고 이때까지 저지른 행동이 범죄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공정의 어떤 범위를 약간 넘어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죠. 근데 그렇게 실제로 장제원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고 만약에 자기 아들을 자기가 저지른 거에 맞는 책임을 지우도록 만약에 했으면 이렇게까지 저는 비판받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식 농사라는 게 힘들다는 걸 안 키워본 저도 알고 있고 자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제대로 해야죠. 왜 이쪽 민주진영에 있는 인사들의 자식이나 가족들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지고 그 LSD 같은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분까지 갖고 온다. 아니 근데 그쵸. 정말 비판받아야죠. 전 비슷한 맥락이라 맞아요.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일단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빨갱이라든지 뭐 그런 흔히 하는 얘기들을 과연 알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역사와 왜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지를 알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맞아요. 뭐 래퍼라고 해서 그 직업을 싸잡아 갖고 가끔씩 비난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무식해 갖고 저런다 막 이러는데 아이. 래퍼 중에서 똑똑한 사람도 많고 사실 노래 그 가사 잘 쓰고 그 맞추는 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 메시지 그게 뭐 저는 그런 되게 천재적인 래퍼들 보면서 되게 놀랄 때도 많은데 네. 이건 그 개인이 너무 과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걸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또 그 굳이 멈추지 마라. 아 이런 행동을요? 네, 이런 행동, 네 표현의 자유 열심히 보장해주고 계속 그렇게 목소리 내라. 왜냐면
아까 재훈님이 저쪽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그 맥락에서 네. 힘내라 응원한다. 왜냐면 뭐 본인이 저렇게 얘기한 게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 생각하고 네. 저걸 보고 뭐 거기 휩쓸리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재호님도. 근데 저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거는 되게 하급 중에 하급이라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악플러들에 대해서 제가 주로 강의 다닐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악플러들은 되게 그 공격 뭐 욕설이라든지 네. 나중에는 그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맷집이 생기니까 나중에 막 패드립 주변 사람들 험담하고 아. 막 그런 식으로 변해 가다가 이것도 내성이 생기니까 요즘 제가 가장 좀 눈에 띄는 악플러들이 뭐냐면 팬인 척해요. 처음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훈님 매번 영상 올라올 때마다 팬이에요. 정말 유익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서서히 변하고 만약에 몇 달 지나서 좀 이번엔 별로예요라고 하면 그게 어느 시점이 됐던 간에 사람은 거의 99%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 오랜 팬이고 그냥 단순히 와가지고 비방하는 거면 꺼버려요. 그냥 뭐 그것도 사실 힘들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진짜 내 팬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흔들리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하게 되고.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그런 차원에서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먹히겠지만 저게 새로운 사람들한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게. 근데 뭐가 자꾸 팩트래? 팩트가 없는데. 뭘 빨갱이 정권인 게 팩트? 뭐가 팩트인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팩트 하는데. 그거는 그 1회에서 옛날부터 그 뭐 낙곰수는 음모론 1회는 팩트 하면서 그 밀렸던 슬로건이 있는데 맞아요, 뭐만 하면은 그냥 맨날 팩트를 붙여. 그럼 팩트가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진짜. 그니까요. 근데 좀 너무 오래된 추세인데 아직도 저런 말을 쓰고 있네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 열심히. 아니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당당하게 독재국가다 하고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이 참 아이러니죠. 그러게. 이 정도는 호연직이죠 호연직 이 정도는. 대단하네. 대놓고. 진짜.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뭐 그냥 이거 편집 안 됩니다. 크게 뭘 평가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서 지능의 문제 아닌가? 뭐 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래퍼 노엘, 장영준 하면은 누구나 다 솔직히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 그건 오케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자신이 그렇게 소통을 하고 뭐 자신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자신의 생각에다가 과도하게 약간 너무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을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답변들을 되게 다양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역시 이 주제를 내가 잘 가지고 왔다. 남깔 때 그냥 오늘 속 시원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스스로가 이거 바꿔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근데 주제를 말하시기 전부터도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맞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뭐 아까 눈살 찌푸린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계속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차라리 낫다.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같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같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든지 뭐 민주당 성향의 그런 지지자 시민들이라고 했을 때에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좀 같이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많죠. 네. 근데 그런 분들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면전에서 제가 그걸 두고 막 욕하고 너무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과연 먼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지기보다 그냥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표현의 자유 제발 여기로 오지 말고 거기서 열심히 해라.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진짜 결국엔 자기 부모님 그 아버지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해라. 근데 발목 잡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장재현 의원 아들 하면서 뉴스 한번 빵빵 나오고. 와 어떻게 보면 아빠 약간 입장에서는 또 이름을 계속 띄워주는 이름을 알리는. 그렇죠. 그거 말고는 다 마케팅으로. 좋아하잖아요.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근데 이런 의견을 내는 건 뭐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차별이나 이런 혐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존중해주고 싶지 않아요. 음.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건. 그 자유의 책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자기 그런- 자유 챙기는 만큼 남의 자유도 챙길 줄 아는 게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그 자유론에 보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나의 최대한의 자유. 네. 저도 그게 중요하다 보는데 네. 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럴 수 눈에 있죠. 보이는 어떤 혐오. 그것도 셀럽이. 저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런 사례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속으로 공감하던 사람도 면전에서 그걸 맞다고 못하잖아요. 그런 대표적 사례들이 아닐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봅니다. 고마워요 노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 친구가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제 인스타 SNS 라이브에서도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다 대깨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 래퍼가 야 너 그런 말 방송에서 해도 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도 본인은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자부심이 있고 당당한가 봐요. 아무튼 파이팅! 그래서 더 해라. 파이팅. 네. 더 해서 역사에 이 박제를 시켜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또 뭐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소식 많이 또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람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지난 17일 날 7월 17일 날짜의 중앙일보 기사를 일단 가져왔는데요. 기사 한번 먼저 보시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제목이 사라진 조센징 알고 보니 점점점 베트남 우한 폐렴 퍼뜨리 전 조센징 통보 없이 살처분이라는 제목이에요. 이야. 지금 이 나와 있는 걸 보면 한국중앙일보라고 나와 있고 17일 날짜 기사입니다. 이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입에는 담지 못할 충격적이죠.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데 제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표시를 해온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베트남에서 50대 조센징이 우한 폐렴을 감염시키다 적발되어 곧바로 살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적발 후 포획당해 격리 중 되져서 곧바로 살처분됐다. 대진 조센징을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대진 조센징은 이달 초 포획당해 해충 구제 시설에 격리된 뒤 이니 후 아크바르를 외치는 등 발악이 심해져 이런 쭉쭉쭉쭉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대진 조센징은 호치민에서 홀로 암약해 왔으며 유충들은 중화린민공화국 남조선 성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센징은 우리 문파가 격리시설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됐고 대진 후 증명 총영사관에 알리지도 않고 살처분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민족끼리 불안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과문이 뭐 이런 기사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원래는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원래 다른 내용의 제목이다라고 사과를 올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원래 어떤 기사이냐면 베트남 코로나19로 숨진 50대 한국인을 통보 없이 화장해서 논란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직전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기사의 원래 링크를 누르면요. 아직 이 기사를 삭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리디렉팅이라고 하나요? 기사 링크만 다른 것에 설정을 해가지고 저 기사를 딱 클릭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아까 그 조센징이라는 단어가 붙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기사 삭제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충격적인 기사가 이제 미주 중앙일보에 나왔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킹이다라고 한마디로 해버리면 이게 끝나는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해킹이라고 안 하고 해킹 의심이라고 했죠. 그것도 네. 뭔지 참 웃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이 사람들이 과연 할까? 그리고 누구의 소행인지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이 기사 공유를 주셨을 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저는 그리고 그 생각도 떠올랐어요. 왜 옛날에 조국 전 장관님의 그 사파 혹시 네네. 그 네. 기억하시죠? 네. 네. 그것도 사실은 되게 얼버무리면서 실수로 이게 그림이 잘못 삽입됐다.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게 계속 변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떠올리면서 확실히 이게 괜히 왜 조중동 막 이런 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괜히 조중동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처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사도 제대로 뭐 삭제한 것도 아니고 그걸 뭐 해킹 의심된다, 뭐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조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금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일자가 7월 20일 저녁 8시쯤 됐는데 아직까지 기사가 삭제가 안 된 거니까 며칠 동안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뭐 조선일보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그 검열이나 검증이 안 되는 데스킹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인지 어떻게 그렇죠. 이 사건을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의성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게 검열 그 안에서 그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그 정도로 일 못하면 문 닫아야죠. 그 언론사는. 네. 네, 이게 뭐 미주중앙일보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가 않고 원래는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이 글이.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고 아직도 삭제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거 해킹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의심스럽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뭐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안을 다 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건강하다고 보지도 않지만 이 문제는 좀 진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다른 모 신문사에서도 중력을 거스르는이라는 그 워딩을 쓰거나 아니면 특히 뭐 되게 유명하기로는 SBS에서 지금까지 쭉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일베 인증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언제였냐면 조국 전 장관이 기자회견 브리핑을 하는 거에서 이제 일베의 손가락을 카메라에다 들이밀고 인증을 한다든지 너무나 당당해요. 아까 장윤준 노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단순 실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뭐 방송사나 아니면 언론사 자체의 문제로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죠. 뭐 왜냐면은 언론사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가끔씩 개인의 일탈인 경우에도 그게 그 프레임이 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일탈로만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무한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 어딘가에서 뭐 균형을 찾고 뭐 그렇게 뭔가 대안을 모색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보면서 기자들 특히 뭐 몇몇 되게 자극적인 기자들은 저런 식으로 뼈대를 잡아갖고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서 뼈대 저런 식으로 잡아서 뭐 자기들끼리 공유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서 이름만 바꾼다거나 뭐 중간중간에 내용 일부 빼거나 뭐 그러고 이 기사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결국에는 그래서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데 뭐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너무 과도한 규제는 그리고 이걸 입법으로만 꼭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좀 내부에서도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요.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언론 입장에서도 억울하다. 왜 저런 일부 소위 말하는 기레기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든 기자들 다 그렇게 부르냐. 그래서 그거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언론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대다수의 기자분들은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 같고 뭐 최근에 문체위 소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7월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사이에 또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언론 재갈법이다. 뭐 전두환식 미디어 통제다. 이런 비난이 엄청 쏟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필 당일날 뭐 자가격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우리 쪽 위원장님이 그거를 이런 상황에는 못한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되게 아쉽더라고요. 결국엔 이러다 보면 시간 지나고 동력 상실되고 내부에서도 그 여론 눈치 보게 되는 사람 하나둘씩 또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도저도 안 되고 누더기 법안 돼가지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참 개혁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전 최근에 그 YS 대통령 영상을 좀 봤는데 뭐 진짜 하나의 청산하고
뭐 금융실명제하고 공직자 그 재산 공개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때로는 좀 단호하게 좀 속도감 있게 그 이후에 어떤 저항을 하든 혹은 어떤 네. 평가를 받든 그 순간순간에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시민들이 만약에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너무 과했어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보고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법안을 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보고 언론의 불신이 뭐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좀 아쉬운 부분이 요즘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그 부분이 그 얘기해주신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 시사타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분에서 막혔는지 이런 얘기도 다 해주셨었는데 이제 뭐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100%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쟤는 진짜 일배야라고 인정을 못 받는 기자들도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이 또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모두를 싸잡아서 뭐 다 기레기다 아니면 뭐 언론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언론사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실수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의 사상을 굉장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 자체가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그러면 이 사람을 징계를 제대로 하거나 뭔가 책임을 지우는 행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그 얘기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도 다 법으로 규제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덕적인 부분까지 다 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 약한 분을 때리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어서 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이고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준칙이나 보도 지침 같은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언론에 대한 법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열심히 하는 기자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본인들한테 정말 이런 자기들이 비판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개인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워야 사람들이 납득을 하죠. 그냥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 그 언론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커뮤니티나 뭐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남성 커뮤니티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게 어떤 거였냐면 7월 13일자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계정으로 이제 네. 트위터가 이런 게 올라왔어요. 커밍아웃 후 부모의 X 같음 견디는 꿀팁 좀 알려줘.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다가 이게 7분 만에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해킹인지 뭔지 알아보겠다. 네. 사건 경위를 알아보니까 어떤 개인 계정인 줄 착각을 하고 이 공식 계정을 통해서 트위터를 작성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진행하겠다, 그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발표를 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돼진 조센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커밍아웃을 했는데 어쩐다 이렇게 실수로 트위터를 날리는 것은 저는 좀 같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둘 다 잘못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단체나 집단에서 그 개인에 대해서 어떤 걸 어떻게 뒤에 조치를 할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이 젠더 이슈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초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러니 안 된다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빌미가 된 거죠. 근데 좀 많이 안타깝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ESG S에 넣어야 돼요. S가 이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 오해들을 자꾸 발생시키는 언론사가 있다 하면은 지표를 좀 만들어서 몇 회 넘었네 그러면 투자 등급 깎아 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좀 주는 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긴 하네요. 좀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의 삶은 되게 불행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 죽을 때 묘비에다가 요 글을 붙여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랑스럽게. 이게 참 불쌍하네요. 근데 이런 삶이. 진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돼진 조센징이라는 맨날 그 이런 표현이- 생각만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저거는- 벌레처럼 안 보이려고 살고. 너무 충격적이네요.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시작부터 다 뭐 너무 잘 들었다.
충격적이다. 아니 저는 금치 못한다.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조국 사파 사건 그쵸. 아, 네. 그 일러스트 사파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도 그때 좀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였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게 또 여파를 타고 여러 사람들이 봤음에도 네. 단순 실수였다. 단순 뭐 약간 그런 걸로 넘어가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내부에서 어떻게 뭐 징계를 줘서 이걸 공지를 하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저도. 어떤 심리학자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심은 지능이라고. 네. 오늘 지능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사파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이 가능한 게 뭐냐면 애초에 조국 전 장관 얘기에 있는 사파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서 몰랐다, 조국 장관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의성이 다분한 거죠. 반복적이었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증명이 가능하지 않나. 왜냐면 저희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의성이 다분했는지를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법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는데 네. 이런 것까지 논의해야 되는 그 현실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되게 아쉽다는 얘기인 것 서글퍼요,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그냥 한번 생겨나고 나면 없애는 게 되게 어렵고 이게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왜 생겼어? 막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선 특히 결국에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국민 수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민주주의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이 진짜 부끄러워야 된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인을 싸잡아서 얘기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네. 그런 기자들이 옆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오늘이 좀 언론 비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최소한 그런 언론은 좀 어떻게 보면은 면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다 가만히 있어요. 물론 뭐 개인 기자 한 명이 다른 언론사의 누구를 비판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면 결국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언론 싸잡히는 카르텔이라고 거죠. 싸잡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면 열심히 표출을 해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럴 때 쏙 피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자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왜냐하면 어떤 언론사 이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들 제가 이 이름 그리고 얼굴 그 공개를 해요. 네. 되게 이상한 기레기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네.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건너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총선 기획단 들어갈 때 저가 그냥 온갖 페이스북이나 뭐 사진 다 끌고 와갖고 옛날에 누구랑 찍었던 사진이네 옆에 인 사람은 누구 이러면서 남의 사진은 그렇게 당당하게 뭐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퍼나른다고 하면서 막상 자기네들이 그 대상이 되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게 아이러니죠. 그러게.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기레기들로 인해서 더 많은 불신이 생겨나고 논란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뭐 꼭 기자들만 특징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자초한 거다 생각을 네. 하고 뭐 언론 신뢰도 지수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아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단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SBS는 지상파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네. 대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던가 뭐 징계를 제대로 하던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거를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검열과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되게 좀 황당하고 열받는 소식들이 좀 많았는데 뭐 앞으로는 또 좋은 소식도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청국장 87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먼저